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지금 23번째 얘기를 오늘도 이 최상진 집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 한반도 얘기. 이 한반도 얘기는 이 최상진 집사,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한반도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 내 강토, 내 땅에 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들의 삶의 얘기와 삶의 숨소리 얘기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만큼은 부모들의 자식들에게,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또는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자, 한반도 우리 강토는 예로부터 북공 남농의 땅이라 불리져 내려온 땅이야. 한반도 북부지방은 광공업 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대이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넓은 농지에 농사하기가 아주 좋은 기후 혜택을, 적절한 기후 혜택을 형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가리켜 북공남농의 땅이라 불리져 내려온 땅이에요. 자, 이 땅은 예로부터, 그러니까 오랜 예로부터 농업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반도다, 이렇게 내려오는 땅이죠. 농업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이 남부 평야에다가 벼농사를 발전시켜 왔어요. 그리고 이 한량한 이 관북지방 이쪽으로는 규리쌀을, 그러니까 한량한 이 한경도 지방, 광북지방인 이 한경도 지방은 규리쌀을, 그리고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으로는 이 밀을 경작시키면서 이 발전시켜 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보리쌀은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경작되면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삼면의 바다인 우리나라 지형은, 한반도 지형은 삼면에서 바다에서 나는 많은 어패류와 해산물들, 그리고 연안지역, 그러니까 해안지역인 연안지역에서 공급되는 이 소금 공급만큼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이 식문화에 큰 영향을 주면서 내려왔고, 지금도 우리 민족들의 우리 식생활 문화에 큰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는 서쪽으로 보면은 황해를 넘어서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되어 왔던 중국 대륙을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흥망성쇠가 잦았고 반농 반목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주와, 그리고 이 전형적인 유목국인 이 몽골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중국 대륙의 문화와 북방의 이제 유목민의 문화가 한반도로 이렇게 유입되면서 이 한반도에서 한민족만이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면서 오늘날 한국민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내려온 곳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민족들이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땅이고, 이 한반도는 우리 민족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면서 내려온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제일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대륙의 해안가로 접한 반도이죠. 그리고 대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동해와 황해와 남해를 품에 안고 태어난 반도예요. 대륙의 해안가를 접한 반도이기 때문에 사만사원과 사계절이 어느 나라보다 뚜렷하고 안겨주는 나라예요. 무엇보다도 대양에서 이 불어오는 맑은 전기와 함께 대양에서 떠오르는 이 동이 트면서 밝아오는 새벽녘의 아름다운 아침, 이 일출만큼은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정말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는 하늘로부터, 태초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반도다 하는 거예요. 대양에서 불어오는 맑은 전기와 함께
이 한반도는 산수가 맑고 아름답고 훌륭한 곳이다. 상고수총하고 산명수려한 강산이라고 부르던 내려온 땅이에요. 상고수총하고 산명수려한 강산이다 보니까 물이 좋기로 유명하고 물맛이 좋기로 정말 유명한 나라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몽골과 중국에서 이 황사 문제와 이 미세먼지가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자꾸 유입되고 있죠. 중국 사람이나 이 몽골 사람들을 만나면은 되게 어쩌다 보면 이가 시커먼 사람을 볼 수 있다는데 이것은 물이 나빠서라는 거예요. 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이 샘물맛, 흐르는 샘물맛은 정말 일품 중의 일품이죠. 그리고 등산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지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산물맛은 정말 우뚱하다고 그래요. 일품 중에 일품이라고 해서 정말 물맛이 좋다고 그랬어요. 이 지리산은 한반도의 5대 명산 중에 하나예요. 한반도 5대 명산이라 하면은 양강도에 있는 백두산, 이거 두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고성에 있는 금강산, 이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안남도 평안북대 자강도에 있는 묘양산, 이 묘양산은 한반도 5대 사찰인 보험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황해도에 있는 구월산, 이 구월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보호구역 지역이죠. 그리고 지리산이에요. 우리 한반도 남한에도 명산이 없냐 하는 거지만은 이 명산이 왜 없어요. 등산하는 분들이 문화권 가치를 볼 때 중요한 이 정보로 될 수가 있는 얘기를 제가 해보자면 다 아는 얘기지만은 설악산, 그리고 충청도에는 계룡산, 그리고 광주에는 무등산, 그리고 지리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5대 명산, 아주 좋은 산들이 우리도 남한에도 많죠. 그러나 북한의 아주 좋은 명산은 거의가 보면은 북한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지리산은 지리산맥의 산맥과 소백산맥의 소리산맥의 이 남쪽 끝에 위치한 큰 산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산 넓이는 동에서 서의 길이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50km나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동에서 북의 길이가 얼마냐면 30km나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산 넓이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비유해 보자면 제주도를 비유해 보면 돼요. 제주도가 동에서 서의 길이가 얼마냐? 75km였어요. 지리산은 50km죠. 그리고 남에서 북의 길이가 50km라고 했어요. 지리산은 30km죠. 그러니까 제주도보다는 약간 작은 땅덩어리라는 얘기야. 산덩어리라는 얘기야. 이 지리산은 명성과 사찰이 아주 많고 북쪽에 있는 화엄산은 대표적인 명승지로 알려져 내려온 곳이죠. 이 지리산은 오랜 옛적인 천고, 이 천고에 톱이나 칼을 대지 않은 청첩삼중인 원실령으로 덮여 있었던 곳으로 1948년 4월 3일 제주도 폭동 당시에 잔당으로 남아가서 살아남은 이 김신규 이 철저한 공사주의자들이 도망쳐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공비활동을 한 곳이 요 지리산이에요. 또한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군 반란 당시에 실질적인 주모자는 지창수 상사라고 하지만은 지창수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실질적인 실권자는 김진희 중위와 홍순식 중위라고 그랬어요. 이 김진희 중위와 홍순식 중위도 정부의 토벌대에 살아남아가지고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공비 두목 노선을 한 곳이 한 사람들이 김진희 중위와 홍신 중위다. 이 지리산에서. 그리고 또한 6.25 당시에 미처 북으로 도망치지 못한 이 북한군과 중공군이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빨치산 공비, 그러니까 봉기 활동으로 유명한 곳이 이 지리산이에요. 이렇게 한반도는 북공남농의 땅이고
상고수청하고 산명수려한 강산이다. 물이 좋기로 유명하고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나라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민족들은 가난하지만은 농사를 지으면서 맑은 물로 곡물을 생산하고 맑은 물로 술을 빚어 내려면서 남과 북에서 나는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남과 북에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하나의 큰 경제권을 형성해 내면서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반도 이 땅은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의 큰 경제권을 만들어주면서 내려온 반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한반도가 북이 38도선으로 딱 갈라지면서 이 남과 북으로 지금 지그자그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분단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으니 하나의 큰 경제권을 주고 있던 이 땅도 반토막이 되고 반수불구가 돼버려 마는 거예요. 하나의 큰 경제권도 반수불구가 되고 반토막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은 쌀이 남아도록 하는데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돼버리고 북한은 자원이 있는데 쌀이 부족한 나라가 되는 거야. 자, 한반도 북의 38도선이 갈라지면서 남과 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1945년 8월 10일경에 조선 총독부는 일본이 연합군에 패하면서 항복하는 종전의 이 기밀이 미리 탐지하고는 한반도 치안 유지에 몹시 불안해가지고 이 조선 총독부는 동아일보 사장의 송진호 사장에게 한반도 치안 유지를 의뢰했지만은 그러나 보수계의 민족주의자이던 송진호 사장은 거절했어요. 증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하루빨리 귀국시켜가지고 한반도 통치권을 이양시켜야 된다고 사실상 조선 동부의 총독부의 의뢰를 거절한 것이죠. 그러나 일본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한시가 급한 조선 총독부로서는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그 당시 진보계의 거물격인 여운형 선생에게 치안 유지를 이청함으로써 민족 불행이 예견되기 시작했다. 한반도 얘기 22번째 얘기에서 제가 한반도의 이 남한 쪽의 얘기를 자세히 제가 강의를 해 나갔어요. 그러면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북쪽에서도 민족 독립파, 소련파, 국내 공산파, 연안 공산당파 이런 파들이 눈앞에 다가오는 이 광복을 대비하면서 주도권 다툼으로 이 서로 투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1945년 8월 14일 이 8월 14일은 광복이 되기 전에 하루 전날이죠. 이 평양에서는 한국의 간디로 칭호를 받고 있던 조선일보 사장을 영입한 도만식 선생을 불러 들어가지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이 위원장에는 도만식 선생 그리고 부원장에는 이 민족파인 오연식과 국내 공산파인 거물격인 현준혁 이 현준혁을 담당해 가지고 눈앞에 다가오는 해방을 위해 한반도 독립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내 공산파인 이 현준혁은 이남에서 공산 열린 내각을 발표하고 있는 여운형 선생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유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평양에서는 도만식 선생의 위주로 해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있었는데 그러나 8월 24일 북한 전역을 재빨리 장악한 소련군 사령관인 이 스치코프 대장의 수뇌부는 군사적 수완보다는 행정수완에 더 능했던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 행정수완에 능했던 제25군 소련군 이 수뇌부가 북한 전역을 재빨리 장악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당시 이 북의 오도부에서 민족계 독립파가 자위대를 형성해 가지고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소련파로 하여금 이 소련군이 이 소련파로 하여금 이 자위대를 재빨리 장악해 가지고 치안대라는 이름으로 무장단체를 결정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인민군 보안대라는 인민군 전신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련파는 소련군 비화 아래서 적의대를 결성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소련군청청은 46년 1월에는 이미 각도 단위로 철도 보안대를 형성해 가지고 군사훈련에 독립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소련군이 조종하는 독일대로 인해 가지고 민족주의 색채가 진한 이 도마시 선생과 현준혁 같은 이 국내 공산파들, 중국 공산당 연합파가 무너지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에요. 1945년 9월 3일 날, 그러니까 1945년 9월 3일 날, 이날 앞날인 9월 2일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극동사령관인 메가더 원수가 한반도에다가 일반명령 제1호를 발령해 가지고 남과 북의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서 신탁통치를 한다는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한 날에 그 이튿날 3일날 그러니까 국내 공산파인 민족계 거물인 형준혁 선생이 안양시청 앞 백주대로에서 적의 대원으로부터 총격을 받고는 차로 깔아 죽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현준혁이 친북이던 당시 평안남도 사무국장인 장신호가 배신해 가지고 이 소련군과 김일성에게 붙어 가지고는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이 적의 대원들이 보란듯이 현준혁을 백주대로에서 낙살시키고 마는 거야. 낙살시키고 마는 것이에요. 눈 깜빡 사이에 국내 공산파의 거물인 현준혁이 사망하자 국내 공산파가 소련파에 흡수되고 말하는 거야. 소련파에 협력, 이때부터 이 소련파에 협력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어디로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1945년 이 10일경에 중국 모택동의 이 비화의 중국 혁명 성지인 연안에서 평생된 한의 의용군 약 4,000명이 안동에 집결해 가지고 소련 군정체 북한 입국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소련 당국이 허용하지 않다가 10일 중선에야 겨우 입국이 허가되어 가지고 신의주 동중학교에서 집결해 가지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었는데 평안북도 보안부장인 한웅이 지휘하는 보안대의 기습을 받아 가지고 이 중국 연합파의 4,000명 병력이 무장 해지를 당하고 말한 거야. 그리고도 다시 안동으로 쫓겨나고 버리고 마는 거야. 이 모택동의 노력, 이 조선에다 들어와 가지고 모택동이 이 힘을 버텨보려라는 이 모택동의 노력이 보기 좋게 소련 기세에 꺾인 셈이에요. 당시 소련군 내에서는 김일성을 내세워 가지고 실권을 장악해 하는 일을 만들고 있었는데 모택동의 연합파가 이 무력을 행사하면서 입국을 하게 되면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소련군 제25군 참모장 벤코포스커의 명령에 이 모택동의 장안파를 다시 안동으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로는 조선의 광복을 조선의 민족이 투쟁에서 얻어진 것이다. 조선의 자유는 물론이고 북조선을 간접적으로 통치하면서 치안이 유지되면 조선 반대에서 곧 철수한다는 달콤한 표고와는 달리 소련은 북한에다가 착착 공산주의 질서를 착수하면서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위기감을 느낀 신의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남녀 학생 약 3,500명이 이르는 이 학생들이 공산주의 타도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골기를 했는데 이 신의주 학생들이 골기 공산자들 이 공산타도 구호를 보면은 한민족이 노예화를 막기 위해 공산당 통치를 결사 반대한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유를 수호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피난민의 구호를 빙자한 소련으로 강제 헌금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을 보면은 이것을 보면 근데 이 타도를 잊히면서
이 학생들이 평안북도 인민정책위원회와 보안부 그리고 평북공산당 본부와 신의주 보안소 3기 요소를 습격하고 일이 벌어지고 말하는데 이 소련군은 이 학생들을 기관총과 다발적으로 사격했고 그것도 모자라 탱크와 비행기를 동원해 가지고 기통소사를 했는데 이 학생 중에 사망자가 그때 당시에 사망자가 20명이고 25명이라고 했고 중상자가 305명 체포되어 구금된 자가 1,010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행된 학생들이 103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공산주의 만행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 것이 잘 말해주는 대목이죠. 비록 남한에는 중심이 될 만한 이 세력이 없이 파벌 싸움이나 이 군과 경찰관이 충돌하는 이런 불안한 사태가 일어나고 10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해가지고 폭림이 난무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미 군정청은 한국민들에게 자유만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이 한국 내 일은 한국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자유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1946년 1월 5일 날 이북 북오도 행정국장으로 요직에 있던 이 조만식 선생이 소련군 군 정청의 창탁을 강요당하면서 이 민족의 그러니까 소련군 군 정청의 창탁을 강요당했지만은 민족계 영웅인 이 조문식 선생이 단호히 거절하자 구미네야 여관, 지금이 고려 호텔이죠. 이 고려 호텔에 연금되면서 소리 소식 없이 정계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라지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훗날 조만식 선생은 6.25 전쟁 당시에 후퇴하는 내모성이나 또는 후퇴하는 중공군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나더라는데 이로써 소련 군정청은 4월 46년 10월 8일에 북한의 5도 행정처와 그리고 이 행정기관을 모두 장악했고 그리고는 10월 14일 날 평양 시민들을 강제 동원시켜 가지고 평양 궁중 대회를 열었는데 이때 소련 군정청 장관인 로마코프 소장이 당시 33세 6개월 된 갓진한 본명 김성주를 등장시키면서 조선의 절세의 애국자인 항일적인 민족 영웅인 김일성 장군이라 소개한 것이에요. 당시 김일성 장군은 1910년대에 한일 합방한 이래 전설적인 독립 영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인물이죠. 1946년 그 당시 이 김일성 1940년 그 당시 김일성의 나이는 70세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련 군정청은 33세 6개월 밖에 안 된 이 김정주를 김일성이라고 둔갑시켜 가지고 북한의 제1인자로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이로써 나이 어린 김일성이 소련군의 등에 업고 북한 전역을 통치하면서 이 토지개혁과 산업개혁 등을 가차없이 진행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이 이 북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1948년 2월 8일 날 북한의 인민위원장 겸 인민최고사령관인 김일성이 인민군 창설을 선포하면서 북조선의 인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북의 군대를 조선인민군이라 칭하고는 미제국주의와 남한 정부의 국군을 반동이라 몰아붙이거든. 이것 반동이라 몰아붙였어요. 이런 김일성이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군 반란 사건 당시 일어날 때에 어떠한 일인지 북한 인민군이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북한의 병력은 쉽게 여단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남한에는 주둔 중인 미 제24 이 군단과 병력과 2개 사단인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주력을
김일성은 가볍게 넘볼 수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북한군이 1949년 초부터 인민군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1948년부터 미군 주력이 남한으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자 남한을 가볍게 보기 시작하면서 남침 준비를 시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나라 안에서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오는데 총격을 받아야 하는 이런 한심한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야. 한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입니다. 23번째 얘기를 많은 분들에게 널리 보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24번째 이야기에서도 많이 경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